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슈퍼스탁 발굴 프로젝트 글로벌 슈퍼스탁의 김민아입니다. 뉴욕 증시가 폭등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파월 의장의 해임설을 긴급 진화하고 나섰고 연말 소비가 호조를 보였기 때문인데요. 이번 폭등이 하루 만에 반등세로 끝날지 혹은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알아볼 코너별 이슈부터 확인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코너로 가보겠습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 그리고 유가가 폭등하기는 했지만요. 사실 이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오랫동안 큰 폭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이번 상승세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때문에 지난번 하락 장세를 자세하게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미국 증시의 롤러코스터 장세 전문가님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에서는 내년도 FOMC의 성향에 대해서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월스트리트 등 보도에 따르면 이 내년도 FOMC 새 멤버 중에 4명 중에 3명이 매파적인 성향을 띠고 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다시금 시장이 긴장하지는 않을지 걱정스러운데요. 관련 소식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이번에는 차이나 코너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중국이요, 우주항공 분야에서 올해만 해도 굉장한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사실 우주항공 분야에서 강국은 미국인데요. 이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미국과 함께 견주어서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21일 중국 정부에서는 개인 판호 심사를 다시 재개하고 나섰는데요. 하지만 부정적인 시각들도 있습니다. 이 게임 판호 심사가 재개하는 것이 게임 산업에는 무조건 해결책은 아니다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진짜 해결책은 무엇인지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글로벌 슈퍼스타 출발하겠습니다. 네, 먼저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김동우 멘토님과 함께합니다. 네,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증시가요, 오늘 일제히 폭등했습니다. 그전까지만 해도 여러 악재에 휩싸여서 연이어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 롤러코스터를 탄 미국 증시 움직임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증시를 제외하고 그 이전까지, 크리스마스 이브까지 보면, 사상 유례 없는, 성탄 전야다 할 만큼 미국 증시가 폭락을 하고, 또 유가도 동반 폭락하는 그런 이슈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일단, 하루 이틀 전에 내용부터 먼저 짚어가면서, 오늘 새벽 장까지 같이 짚어드릴 건데요. 뉴욕 증시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24일 급락을 하면서 사상 최악의 어떤 성탄 이브를 기록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왔고, 그리고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 6대 은행 관계자들에게 시장 심리 안정을 주문하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지만,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또 연준을 다시 공격하면서 투자 심리를 또 뒤흔들기도 했고요. 또 미국 증시 3대 지수는 그런 영향으로 해서 일제히 굉장한 큰 폭의 하락, 약세장에 들어서기도 했습니다. 또 국제유가도 마찬가지로 3%가 넘는 폭락세를 이어가면서 유가가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인 이제 42달러 선까지도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었고요. 또 런던의 브렌트유 역시 50달러 선에 턱걸이하는 16개월 만에 또 최저치로 추락을 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해임 검토를 비롯해서 연준의 어떤 독립성을 흔드는 이딴 행보에 시장이 충격을 받은 상태였고요. 또 50억 달러의 멕시코 장벽 예산을 둘러싼 또 민주당과의 힘겨루기에 따른 연방 정부 폐쇄, 셧다운, 트럼프와의 심각한 이견으로 해서 또 사표를 던진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 공백이 또 불러오는 미국 외교 정책에 대한 또 우려감이 또 시장 불안감을 또 증폭시키는 요인이 되었고요. 여기에다가 또 내년 세계 경기의 둔화에 대한 어떤
걱정이 또 계속 이제 추가되면서 뉴욕 증시를 비롯한 전 세계 시장이 연말에 굉장히 호된 시련을 겪기도 하는 그런 장세가 펼쳐졌고요. 하지만 이제 일부에서는 아직도 최악은 시작되지 않았다라는 더 이렇게 어두운 전망을 이제 내놓기도 이제 했는데요. 어쨌든 그 24일 이브에 그 CNBC랑 그 월스트리트 저널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스 등의 어떤 외신들에 따르면 그날 크리스마스 이브에 뉴욕 증시 낙폭은 역대 크리스마스 이브 가운데서 최악이다라는 그런 기록이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또 대형 우량주 중심의 또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도 지난 주말 대비해서 보면 653포인트에 이르는 폭락이 나왔고 또 뉴욕 증시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그 S&P 500 지수도 거의 2.7%의 급락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그날 낙폭을 인해서 1918년도에 기록이 이제 작성된 이후에 크리스마스 이브로는 최대의 낙폭으로 이제 기록으로 남게 되었고요. 이날도 트럼프 변수가 시장을 많이 흔들었는데요. 전날에 23일 날 그 문우신 재무장관이 6대 은행 CEO들과의 전화 회의를 통해서 트럼프의 파월 해임 검토 발언에 따른 시장 불안 심리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시도를 했지만 이튿날 새벽 트럼프의 또 트윗에서 또 시장을 흔드는 그런 발언 나오면서 안정세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트럼프가 올린 트윗에서 미국 경제의 유일한 문제는 연준의 문제밖에 없다라는 이런 또 강력한 발언을 하면서 또 연준은 또 시장에 대해서도 또 무역 전쟁이나 달러 강세, 심지어 국경 문제를 둘러싼 외교적인 그런 문제에 의한 민주당의 셧다운에 대해서도 이해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공격을 했는데요. 자신이 초래한 이제 중국과 무역 전쟁, 셧다운 등이 시장 충격 모두 연준의 탓으로 돌리는 이제 그런 발언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 또 우왕좌왕하는 혼란을 가져온 그런 결과를 나왔고요. 거기다가 또 유가의 폭락도 심화되면서 또 내년 전망까지도 하향하는 그런 장세가 또 펼쳐졌는데요. 국제유가 자체도 내년 경기 둔화 우려와 또 불안한 미국 시장 흐름이 반영되면서 폭락세를 이어갔고요. 하다 보니까 거의 WTI가 지난 주말보다도 6.7%가 넘는 폭락이 나오면서 42불 초반대까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이 가격은 지난해 6월 21일 이후에 최저치의 기록이 되겠고요. 그리고 브렌트유도 배럴당 50.47달러까지 폭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하지만 이제 주요 이제 대형 은행들은 내년 유가 전망을 급격하게 하향 조정하면서 발표를 하는 이제 그런 분주한 모습을 보이면서 WSJ가 13개 투자은행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브렌트를 기준으로 내년 유가 전망치는 지난달에 배럴당 77달러 선에서 69달러 선까지 큰 폭으로 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WTI 전망치가 평균치가 배럴당 70달러에서 63달러로 7달러 가까이 급락을 했고요. 그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오펙의 러시아와 비오펙 산유국들, 이른바 오펙 플러스의 감산이 시장 수급 균형을 다시 맞추는데 성공을 한다 해도 내년 하반기에는 다시 공급이 급증을 하면서 유가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이제 내다보고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BNP 파리바의 이제 글로벌 상품시장 전략 책임자의 말에 의하면 내년 하반기에는 미국의 셰일 석유가 증가세가 여전히 탄탄하게 이어지는 가운데 연말에는 산유량 증가세가 국제시장 수출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펙 플러스는 그저 잠시만의 숨돌림만의 그런 여유밖에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국제 유가와 그리고 미국 주가 시장이 큰 폭의 낙폭을 보였는데요. 크리스마스를 보낸 어제 하루 동안에 그간의 대량의 대폭의 낙폭에 대비한 이제 큰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그 원인은 이제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의 그 해임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근거 없는 얘기다라는 이제 그런 조처를 하는 그런 행보와 그리고 경기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급등을 했는데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 1086포인트에 달하는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요. 나스닥 역시 거의 4% 이상의 큰 폭의 간만에 큰 폭의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지금 유가와 비롯해서 미국 증시 자체가 큰 변동성을 동반한 침체 구간이지만 큰 변동성을 보이는 그런 이제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에 있다 보니까 연말까지의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지는 지금 변동성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향후 좀 살펴가면서 좀 안정세를 찾을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살피고 투자 전략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밤 장에 지금 마감장을 살펴보면요. 다우지수와 S&P 500은 5% 가까이 상승했고요. 나스닥 종합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요. 일단 지금 추가적인 상승세는 조금 더 이 대내외적인 이슈들을 살펴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장세가 오늘장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글쎄 이건 예견하기는 정말 어려운 장인데요. 일단 가장 어려운 부분이 이런 재료에 의한 그리고 유동성의 힘으로 지금 큰 등락폭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차트의 분석이라든지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는 좀 해석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요. 더군다나 이런 재료들이 안정되게 좀 확정된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또 다른 이슈가 나오고 또 거기에 관련된 기사들이 나옴에 따라서 또 장세가 크게 흔들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상승이다 아니면 다시 한번 하락을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힘든 구간이기 때문에 장세 살피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일단은 필요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 연준에요. 내년부터 새롭게 표결권을 갖는 연준 총재 4인 중 3명이 현재 매파적인 기조를 띠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일단 뉴스만 놓고 보자면 어쨌든 그 새로운 멤버의 4명 중에서 3명이 매파적이다 하면 일단은 좀 경계감을 가질 수는 있겠는데요. 일단 분석을 해보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이제 통화정책 결정기구인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의 포결권 창배가 내년 통화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제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뉴스고요. 이제 새해에 새로 표결권을 갖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 몇몇들을 살펴보면 초강경파의 1명, 그리고 초온건파 1명, 여기에 강경파 2명이 될 예정이라고 발표가 나왔고요. 연준은 이제 표결권 순환 전통에 따라서 해마다 12명의 지역 은행의 총재 중에서 4명에게 새로운 투표권을 부여를 하게 되고요. 또 해서 내년 FOMC 표결 멤버의 매파 성향으로 향후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강한 압박 속에 제롬 파월 의장이 향후 정책 흐름은 새로운 경제 지표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파적인 성격의 3명이 추가된다고 해서 향후에 큰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24일 현지 시간으로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내년도 FOMC에 새로 표결권을 갖는 지역 연방은행 총재 4명 가운데 2명이 연준 내에서도 초강경파인 캔자스시티 연방은행의 총재, 그리고 가장 은근한 비둘기파라는 평가를 받는 센트루이스 연방은행의 블러드 총재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 부분을 살펴보면 지금 졸지 총재 같은 경우는 그동안 FOMC 회의에서 지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주장을 해온 인물이고요. 그가 이제 저금리가 금융시장 불안정과 그리고 인플레이션 급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면서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했고요. 졸지 같은 경우는 내년에도 연준의 기류가 좀 더 완만한 인상으로 기울더라도 추가 금리 인상을 주장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인물로 꼽히기도 합니다. 어쨌든 반면에 가장 온건한 이제
비둘기파로 불리는 블러드 청재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이 불필요하고 자칫 미국의 성장률을 위험 속에 빠뜨릴 수 있다라는 극반대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인물이고요. 특히 이제 금리 인상이 어느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고 이제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준이 내년에 금리 인상 횟수 예상치를 3번에서 2번으로 낮췄지만 블러드 총재 같은 경우는 어떤 금리 인상에도 반대할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 있고요. 조지는 자신보다는 덜하지만 또 강경파로 또 분류되는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와 그리고 에릭 로젠그렌의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가 또 지원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내다보고도 있는데요. 어쨌든 모든 부분을 결론을 봤을 때 강경파와 온건파의 문제라고 결론 짓기는 좀 막연한 생각이 들고요. 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예상을 해보면 강경으로의 전환은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제 그 밑바탕이 될 것은 내년도에 미국 경제 지표라든지 기업 실적 여부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이 결정될 것이지 단순히 지금 이 위원들에 의한 총재들에 의한 어떤 성격에 의해서 금리 인상의 강경파다 아니면 온건파다라고 정해질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한 시점이라면 당연히 추가 금리 인상이 나오겠고 만약에 경기 지표라든지 모든 증시 상황이라든지 그런 소비자 물가 모든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좋지 않다면 아무리 매파적인 성향의 위원들이라도 굳이 금리 인상을 끝까지 고집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해서 앞으로의 경제적 상황이나 여건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도 이제 초반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경기 지표 상황이라든지 기업 실적 여부에 따라서 그리고 장세의 흐름에 따라서 이런 부분들은 결정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총재들의 성향보다는 지표에 의교한 투자를 하시라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매매 전략 시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슈를 통해서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계속될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변동성이 좀 크게 되면 우리 투자자분들은 관망세를 하는 게 유리할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지만 큰 폭의 변동성을 동반한 유동성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금은 보수적인 대응 그리고 추세보다는 단기적인 전략으로 좀 대응해 보시라고 제가 조언을 드렸었는데요. 지난 목요일 이후에 보면 추가적인 하락이 큰 폭으로 나오고 또 오늘 새벽 또 큰 폭의 또 반등이 나오는 롤러코스터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것이 예상과 거의 이제 맞아 떨어지는 그런 장세가 나오다 보니까요. 하방 포지션을 굳이 추세로 잡았다 하더라도 이런 큰 반등 폭이 나왔다라면 또 이익의 폭이 많이 좁아지거나 오히려 손실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 또 중간 지점에서 매수를 잡았다 한다면 큰 폭의 이 손실 구간을 버티지 못했더라면 또 손실로 이어지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응 전략을 드렸었는데요. 일단 S&P도 마찬가지고 모든 오일이라든지 그리고 유로 그리고 골드 나스닥 선물 전 업종에 걸쳐서 큰 폭의 지금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여집니다. S&P를 먼저 제가 짚어드리면요. S&P 같은 경우 지난주 목요일 예고드린 대로 2,500선에 이탈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 가능성이 높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에 반해서 2,500선에서 이탈이 나오면서 2,300선 내외까지의 큰 폭의 하락이 나왔고요. 그래서 2,316 라인까지의 큰 폭 하락 이후에 급반등이 나오면서 지금 현재 가격 2,460 라인대 내외에서 지금 혼조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밤에 백악관의 제롬 파웰 의장 등의 거취 논란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진화를 위한 진화 작업과 그리고 소매 판매 지표
호조에 따른 급반등으로 인해서 지금 급반등이 나왔는데요. 현재 구간은 어쨌든 단기적으로 보신다면 어제 고점 라인인 2477라인대의 돌파 여부, 그리고 조금 더 나간다면 2485라인대의 저항 및 지지 여부 확인하신다면 추가적인 상승은 가능한 지금 흐름을 보이고는 있지만 이 내외에서의 저항 및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고요. 하단 자리는 2415라인대에서 2400 구간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 하단 눌림에서의 매수 전략도 한번 시도해 볼 만하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요. 위 상단 라인의 돌파 여부와 하단 라인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단기 전략으로만 꼭 대응하시길 바라겠고요. 단순히 차트만 놓고 보자면 추가적으로 상승이 지속 가능해 보이는 그런 구간이기도 하지만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에 의해서 변동성이 심화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전략대로 좀 움직이시는 게 좀 안정된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면서 또 수익을 또 구사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수에 대한 정리를 해봤고요. 이어서 골드 지수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 주신 저항대를 뚫은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까요? 네.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도 예고한 대로 하단에 1240선대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라는데 1240선대의 지지가 이루어졌고요. 상단에 1262라인대의 고점 돌파가 다시 한번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충분히 가능하고 또 미국 기술 선물들의 하락 조정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판단은 되는 구간이었고 또 더군다나 달러 인덱스의 단기 조정이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린 예고대로 추가 상승하면서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1280선을 넘는 1282선대까지도 상승을 보이면서 추가 상승이 나왔다가 오늘 새벽 끝난 미국 지수 선물들의 급반등세에 밀려서 단기적인 조정을 받으면서 1267선까지 밀렸다가 현재 다시 조금 반등하면서 1274선대까지 회복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 인덱스도 지금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그런 혼조 흐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금 골드 같은 경우는 상방 경직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요. 하단에서는 1260 라인대의 지지 여부 꼭 확인하시고요. 1260 라인의 지지가 되어진다면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으로 이제 향후에 1300을 향한 또 그런 상승의 흐름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만약에 또 1260 라인대가 또 허물어지는 이탈되는 그런 모습이 나온다면 추가적인 하락으로 1245선대까지도 눌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단기적으로는 1260 라인대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면서 그 라인대 내외에서의 손절과 함께 매수 라인 구축해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상단에서는 1280 라인대 내외에서의 매도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되 정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단 라인의 돌파가 나온다면 1290선대까지는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골드 같은 경우에는요, 1260선을 지지를 받으면 상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크루드 오일에 대한 부분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의 WTI 같은 경우에는 8% 넘게 급등을 했거든요. 해외 선물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오일 같은 경우는 참 안타깝게도 지난 주에도 제가 46불대가 또 무너지면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수 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차피 유가가 하락이 상승보다는 나은 부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과 이익 부분만을 따질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가 하락이 또 짚어지면 또 경제에도 또 크게 좋지 않은 부분들도 또 역시나 있고요. 또 상승을 하면 또 할수록 또 반대의 또 면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46불대가 또 허물어지면 44불대 그 이하까지도 또 이탈될 수 있다라고 제가 예고를 드렸는데 46불대가 지지를 받지 못하고 하락이 나오면서 지금 최대 42.36까지 저가를 찍는 그런 폭락을 보였어요. 근데 42.36도 사실은 안전한 구간은 아니었고요. 추가적인 이런 재료가 없었더라면 40불대를 위협하는
그런 흐름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었지만 미국 지수 선물들의 상승이 나오면서 유가도 급반등을 하면서 거의 46불대를 돌파하면서 47불대 내외까지도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단기적으로 급반등에 따른 단기 조정이 지금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유가 자체도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된 구간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지금 차트로만 놓고 보기에는 힘들고요. 해서 단기적인 전략을 드리자면 45불대의 지지 여부 확인하시고 단기적인 매수를 하시되 45불을 기준으로 해서 20틱에서 30틱 내외의 손절 라인 꼭 구축하시고 매수 전략 가능해 보이고요. 하다 보면 추가적인 상승은 47.50대까지 일단 1차적으로 보시고 2차적으로는 48불 30까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45.40대에 지지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하락으로 해서 44불대를 다시 한번 넘나드는 그런 하락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추세적인 입장보다는 단기적인 대응으로만 매수와 매도 전략, 저항과 이탈, 그리고 지지와 이탈 여부 꼭 확인하시면서 단기적인 전략으로만 꼭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크루드오일까지 각종 포인트를 모두 짚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글로벌 이슈는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영재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기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차이나 코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차이나 이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김정철 본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희 이슈 분석하기에 앞서서요, 지난장 마감장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일단 전 세계가 거의 이렇게 증시 변동성에 완전히 지금 휘청이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변동성이 위로 터져나오면 참 좋잖아요. 위로 터져나오면 참 좋은데, 그래도 나름 중국 증시가 좀 버텨주는 모습이 좀 보여져서 그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보면 좀 긍정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상해종합 같은 경우가 일단 2,500선을 회복을 못했는데 2,500선 근처에 겨우 걸려서 버텼기 때문에 상해종합이 버텨준 게 좀 전 그나마 좀 다행이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릴 수 있겠고요. 홍콩 항생지수는 25,651.38로 끝났는데 일단 홍콩 항생지수가 더 괜찮습니다. 이게 뭐냐면 홍콩 항생지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지금 더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양봉을 보여주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전 세계에서 지금 미국이 완전히 지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중국이 그래도 조금 버텨줬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두 달 만에 상해조합 같은 경우는 2달 만에 지금 2,500선이 붕괴가 된 건 맞습니다만은 아마 일시적인 붕괴로 다시 한번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현재 중국장이 현재 지금 이제 곧 개장을 하는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이틀 동안에 계속 지지력을 좀 상해종합에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시장에 좀 유동성 공부 정책들이 나왔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조금 도움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미국 증시 밀리는 것 때문에 사실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그냥 기뻐요. 왜냐하면 미국 급락하는데 자기들은 버텨주니까 자기들이 더 강하다 이러면서 지금 중국 관용 언론사에서 지금 난리인데 미국이 벌 받았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래 따지면 중국은 진작 벌 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중국이 올해 주식시장 하락률이 제일 깊습니다. 깊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6천억 위안의 유동성 공급 내용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 사실 중국장도 좀 문제는 있다 이렇게 좀 보여주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시장을 좀 안정화시켜주고 있는 거니까요. 일단 연말에 가면서 이제 환율이 조금 이제 좀 우리나라도 안정이 되고 있지만 중국도 그렇게 좀 크게 움직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는 적습니다만은 이 정도 선에서 거의 2018년은 마무리되지 않을까. 그래봐야 뭐 내일 하루 거래를 나갔는데 일단 뭐 하루 거래를 남은 정도긴 하지만 그래도 이 정도 선에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2019년 그리고 2020년 사실 더 안 좋습니다. 전망은 2019년은 뭐 어느 정도 좀 버틸 수 있겠다고 보는데 2020년 이후에 전 세계 글로벌 경기 전망이 워낙에 안 좋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과연 중국장 증시가 내년부터 어떻게 체력을 준비하느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봤을 때 상해종합의 2,500선은 좀 지켜주는 게 오늘 아마 지킬 거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올라올 것 같으니까요. 어떻게 지켜주는지 우리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마감 시황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자, 첫 번째 이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여러 분야에서 미국과 현재 경쟁을 하고 있지만요. 우주 항공 분야에서도 매우 치열하게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주 항공 산업에서요. 중국이 미국을 따라잡은 분야가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우주 굴기. 하여튼 중국 뭐 하면 다 굴기예요. 굴기를 외치는 중국이 올해 처음으로 미국보다 로켓을 많이 발사했어요. 그러니까 로켓이라고 할 게 미사일 뭐 이런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인공위성이죠. 인공위성 많이 발사했는데 26일 이제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즈에 따르면은 전날 오전 중국 수천성 소재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통신 시험 위성을 실은 창정 3호가 이제 또 발사했습니다. 발사인데 올해 37번째 로켓 발사고요. 테스트하는데 주로 이제 첨단 기술 위주로 많이 테스트하는데 특히 양자 통신. 이 부분 요즘 양자학이 좀 인기라고 해요. 영화 어벤져스라는 영화 보시면 양자학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양자 통신을 포함한 첨단 기술을 테스트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고 군사용으로 좀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창정 3호는 중국에서 이제 올해 37번째 발사한 로켓인데 같은 기간에 미국이 이제 34대를 발사했어요. 러시아가 18대를 발사해서 처음으로 중국이 국가별 인공위성 쏘는 거는 1위다. 다른 거 다 1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미국이 그동안 인공위성 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더 안 쏜 건데 하여튼 중국이 많이 쐈습니다. 일단 올해 중국 로켓 발사 횟수가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고요. 이러면서 이제 우주 굴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과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발사한 로켓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30대. 중국이 이제 뭐 37대에서 이제 절반 정도 수준이었으니까 한 18대 정도 되겠네요. 그리고 미국이 30대였는데 러시아가 20대, 그래서 중국이 18대. 그래서 작년에는 미국이 30대로 1위였는데 올해는 미국이 2위가 됐고 중국이 1위가 됐다. 뭐 이런 내용으로 중국 사람들이 이런 걸 좀 자부심 느끼나 봅니다. 네, 중국은 우주 항공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인공위성 분야 말고도 또 다른 성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중국이 이제 위성을 발사한 게 이제 1970년이고요. 러시아가 1957년에 발사했고 제일 먼저 발사했고요. 그다음 미국이 1960년에 발사했으니까 한 10년 정도 늦었는데 인공위성 발사는 이제 뭘로 보시면 되냐면 미사일을 쏘다가 이 미사일이 점점 사거리가 늘어나면 인공위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사일 기술력인데 러시아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구소련일 때 이제 2차 세계대전 막판에 이제 미사일을 개발해서 다연장 미사일부터 해가지고 미사일 기술력이 좀 뛰어났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처음으로 이제 미사일 발사하면서 러시아가 그러면서 인공위성까지 빨리 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보다 좀 늦긴 했지만 미사일을 쏘면서 러시아랑 경쟁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핵미사일 대륙간 탄도탄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것도 미사일 좀 멀리 쏘다가 결국은 인공위성까지 간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중국도 똑같은 과정을 거쳐왔습니다. 1970년에 핵 개발하면서 미사일 기술력을 좀 가져갔고요. 핵은 그 전에 개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미사일 발사체를 개발한 거죠. 그리고 이제, 미사일 기술력 습득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 중국 같은 경우는 중국판 GPS,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 3단계로서, 17번, 18번 위성을 띄웠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미국 GPS에 좀 도전장을 냈다. 이렇게 좀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GPS가 좀 중요한 건 뭐냐면, 단순히 우리가 이제 위치나 뭐 이런 거를 해서 쓰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은 이제 미사일 같은 거 쐈을 때 목표물을 유도하는 장치거든요. 그러니까 군사용이에요, 사실 GPS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 GPS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전쟁이 났는데, 미사일을 쐈는데 미국이랑 뭐 사이 안 좋다 그러면 우리나라 미사일 쏴도 맞추지를 못해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어떤 생각으로 이 베이더우 위성항법 시스템을 쓰는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미국 GPS의 이 영향력을 좀 벗어나서 자기들만의 위성항법 장치를 통해가지고, 좋은 이제 군사용 뿐만 아니라 민간용으로 이제 쓰려고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 이제 달 뒷면 탐사를 위해서 창어 4호를 달 궤도로 발사했습니다. 근데 1월 초죠.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창어가 지금 열심히 달로 가고 있어요. 지금 한참 가고 있는 중인데, 1월 초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달 뒷면에 착륙을 할 예정입니다. 이게 달 뒷면의 베일이 좀 벗겨지지 않을까. 근데 사실 달 뒷면은 그렇게 궁금하진 않아서, 왜냐면 달이 그 앞면과 뒷면에 뭐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성분은 거의 비슷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봤을 때 중국이 하여튼 미국 이겨보고 싶어가지고 좀 별의별 아이디어를 내서 우주국끼리 시도하고 있다. 근데 그런 게 지금 현재 다 성공적으로 좀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중국 당국이요, 9개월 동안 중단했었던 판호, 그러니까 게임 서비스 허가권 심사를 재개 시작했는데요.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급한다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식 들어볼게요. 네, 사실 이제 중국이 판호 발급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게임즈들이 막 덩달아 급등하지 않습니까? 참 가벼운 빈수레가 일어나다고. 아니, 우리나라 게임 열어준다고 한 적이 없는데, 중국은. 근데 우리나라 게임즈들은 급등하고 있어요. 특히 YD 온라인 뭐 이런 거 보면, 참, 왜 가는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정확한 팩트를 한번 들어보시고, 국내 게임즈 투자하시는 분들 한번 잘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일단, 중국 국가 이름 어렵네요. 중국 국가 광파 전시총국. 예. 광전 총국이라고 합니다. 짧게 불리면. 예. 지난 이제 2016년 5월에 이제 갑자기 통보를 딱 하나 보냅니다. 모바일 게임 운영사들 판호 발급을 받아야 온라인 유료 게임 서비스를 할 수 있다라고, 일방적으로 통보를 하죠. 그러면서 갑자기 게임이 막 연달아 막 출시되다가 이때, 게임이 다 막혔어요. 이때부터. 그러면서 이제 올 3월에는 이제 게임 서비스 승인부처 주종과 함께 판권 발급이 완전히 다 중단돼 버렸고, 중국 게임 업계가 뭐 거의 큰 타격을 입었죠. 거의 쇼킹한 사건이었죠. 완전히. 3월에 갑자기 중국이 게임 다 막아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올해 중국 게임 업체들 매출 증가율이 5.3% 정도 예상이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 계속 크게 상승하다가 올해는 이제 완전히 좀 크게 둔화된 성적을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판호 발급 관련해서 현재는 이제 약 3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시나리오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일단 확정된 건 없는 거예요. 그냥 뭐 판호 발급을 재개하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어요. 현재까지는. 3월 전까지, 그러니까 시나리오 첫 번째가 뭐냐면, 3월 전까지는 한 200개 게임 판호가 발급되고, 이후 매달 수십 개 정도로 서비스를 이제 점점 해주는, 뭐 그런 형태. 그러니까 한 번에 한 200개 발급하고, 그 뒤로는 몇십 개 정도만 계속 해주는 형태. 그러니까 일부만 해주는 형태로 저는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 두 번째는 내년 3월 전에 한 1차적으로 한 2,000개 판호를 발급해버리는 게 이제,
한 번에 좀 최대한 많이 발급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고요. 세 번째 시나리오는 내년 3월 이전까지는 발급 중단되고 콘텐츠 심의 회칙을 새롭게 마련해 2분기부터 판호 발급을 재개한다. 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근데 현재까지는 아무것도 확정된 게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게임주도 국내 게임 아니 중국 게임주도 지금 판호 발급하는데 이렇게 지금 아예 안 해주 이제 내년 3월까지 아예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 생각하는데 과연 국내 게임주가 과연 판호 발급이 가능할까? 물론 국내 게임주들이 중국에서 판호 발급 받을 생각도 거의 없을 거예요. 아마 로열티만 할 생각이 있을 건데 과연 우리나라 게임을 달고 중국이 과연 승인해줄까도 참 의문인데 이렇게 우리나라 게임주가 급등하는 거 보면 참 어이없다. 이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 허가를 대기하는 게임은요, 무려 5천여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중국 당국이 이렇게 판호를 발급하지 않으면서 노리는 효과가 무엇인지 궁금한데요. 과연 게임 업계들은 돌파구가 있을까요? 일단 중국만 같은 경우가 중국만에서 하는 얘기는 판호 재개 소식을 두고 이제 단속이 좀 느슨해졌다라고 볼 수가 없다. 그러니까 판호 재개한다 그래서 뭐 게임을 규제를 풀 생각이 뭐 있거나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좀 얘기 강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기 중인 게임들이 속속 시장이 풀리면서 이제 경쟁 한 번에 풀리잖아요. 게임이란 게 한 번에 풀리면 이거 어떤 거 하지? 막 하다가 분산되겠죠. 분산되기 때문에 이 출혈점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사실 크게 도움되진 않을 것 같고 평소시 이제 중국 공산당 선전부 809 부국장이 컨퍼런스에서 이제 판호 재개 소식하고 함께 이 얘기도 강조를 했어요. 청소년 게임 중독과 지나친 소비 주장 문제로 여전히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어서 지켜보고 있다. 내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지금 막 좋다고 막 너무 날뛰지 마라. 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중국 게임 업계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는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규제가 좀 심하기 때문에 해외 진출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지난 7월 이제 텐센트 같은 경우는 PC게임 유통 서비스인 위게임 글로벌 출시를 이제 준비 중이고 홍콩판은 성공적으로 현재 출시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거대한 게임 시장 여전히 성장 중인 건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게임 산업 보고서 보면은 이제 2018년 같은 때 2,144억 4천만 위안으로 전년 대비 5.3% 증가했고요. 중국 게임은 6억 2,600만 명, 7.3% 정도 증가할 걸로 예상하고 있고 모바일 게임 실제 매출은 15.4% 급증해서 1,339억 6천만 위안의 교과 전망인데 모바일 게임 같은 경우는 전 세계 비중이 중국이 약 30%가 넘어요. 그래서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금 모색해야 되는 중국 게임 업체들로서는 참 중국 게임 시장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이 많다. 그래서 해외 진출을 과연 얼마나 성공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중국 게임 업계도 좀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고요. 결론은 중국 내에서는 크게 입장 변화가 많이 없을 걸로 좀 보여지니까 결론은 해외 진출밖에 답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나라 게임주들이 굳이 중국에 목매해서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전부 다 해외 진출로 좀 시각을 돌려야 된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판호 재개에서 나아가서 해외 진출이 절실한 상황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슈 두 가지는 여기까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기업 분석 시간으로 가볼 텐데요. 우리 앞서서 우주항공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뚜렷한 성과가 있는 만큼 관련 종목들에게 좀 탄력성이 붙을까요? 네, 뭐 우주항공 관련 종목들이 있는데 워낙에 안 좋았어요. 최근에 주가가 안 좋아서 제가 봤을 때는 뭐 이렇게 특별히 우리가 볼만한 종목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가져온 종목은 뭐냐면 제약바이오. 내년 1월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하고 그다음 바이오텍 쇼케이스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좀 감안해서 제가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많이 가져왔는데 앞으로 좀 제약바이오 위주로 좀 한번 보려고 해요. 일단 제가 가져온 종목이 아주 따끈따끈한 종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광퉁으로 거래한 지 얼마 안 된 종목이거든요. 이 종목은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릴게요. 우시 앱텍입니다. 우시 앱텍. 자, 아직 한문명이 아직 확정적으로 나온 건 없는 것 같아요. 막 찾아봤는데 양명장덕이라는 이름을 지금 쓰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한문명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중국 주식을 볼 때는 항상 원래 이름이 있고 중국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한문 이름이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주로 우리나라에서
종목을 찾으실 때는 한문 이름을 지금 검색하시는 게 제일 좋고, 제일 좋은 것도 코드 번호 검색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603259, 603259 상해에 상장되면서 바로 홍콩 교차 상장되면서 바로 후광통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거래를 할 수 있는 우시 혜택입니다. 자, 아시아 1위입니다. CARO, CMO, CDMO 기업이고요. 대표적인 우리나라 비교할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있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우시 혜택이 아시아 1위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증설하면 순위 싸움으로 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치열하게 1위 다툼하는 곳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분자 의약품 세포 및 유전자 치료 의약품 전문이고요. 전 세계 27개 국가에서 27개의 R&D 센터를 보유하고 있고요. 1만 1000명에 대한 연구원들이 있고, 연구원 정말 많죠. 3000개의 글로벌 제약사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CRO, CMO, CDMO가 뭐냐면, 제약사들이, 야, 나 이거 약 이렇게 해서 만들어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약을 이제 하청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중국 내에서 제약사들 중에서 한서제약, 내서의료에 이은 시가총액 3위고요. 그동안 시가총액 3위인데 왜 그동안 거래를 못하게 막아라는지 참 힘들었죠. 우리 시공통에서 이 종목 관심 있는 분들 참 많았는데. 자, 또 올해 12월에 이제 후광통이 편집되면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도 거래를 할 수 있게끔 이제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 해외 이제 CDMO 사업이 계속 확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성장률이 약 10.7%, 중국 시장 성장률이 18.3%고요.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시장 규모가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O, CMO 이쪽 분야가 조금 요즘 좀 각광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현재 지금 우리나라 삼성바이오로직스랑 상당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처럼 완전히 뭐 바이오시밀러를 완전 전문으로 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전략을 그냥 다 해요, 여기는. 치료제부터 모든 걸 다 하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바이오시밀러 위주고요. 그리고 이제 자회사로 따져보면은 이제 유명한 양명바이오가 있죠. 우리한테 유명한 양명바이오가 있고, 그 다음에 양명명마, 우명강덕, 이렇게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 한문일이 양명강덕이 되지 않을까. 자회사들 앞에 양명, 그 다음에 자회사 뒤에 글자 강덕이 하나 있어서, 양명강덕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뭐, 한문명을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해가지고, 일단 나온 걸로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매수가가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지금 가격이 또 내려왔어요. 이렇게 또 고맙게도 내려와줘서 제가 봤을 때 실적은 상당히 좋은 기업이니까요. 실적 건드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75.500용 위안에서 우리가 매수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선저가는 28.300용 위안. 그 다음에 2차 목표가는 80.900용 위안으로 전고점 라인입니다. 전고점. 여기 전고점 이 전고점 라인인데, 이 전고점 라인까지는 한번 올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 드리고요. 2차 목표가는 92.500용 위안에서 우리가 한번 전략을 짜보시면, 상당히 좀 괜찮은 전략이 되겠다. 1월에는 어차피 제약바이오 한번 봐야 된다.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좀 얘기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은 우시 앱텍이었는데요. 제약바이오 종목 중에서 시장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하니까요. 관심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차이나 이슈도 여기까지 이야기 드릴게요. 멘토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서은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여 1:1 투자 상담, 유사 주식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 정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들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성공적인 투자 판단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